안녕하세요. 길 위의 인문학 고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조금씩 다른 질문을 안고 걸어갑니다. 길은 단지 어디로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쿠바 혁명 그 이후입니다. 혁명은 왜 신화를 낳는가? 1960년대 초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한 혁명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이 문장은 한 사람을 향한 찬사였지만 동시에 긴 논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혁명가의 이름은 체 게바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 젊은 의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며 가난과 불평등을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쿠바 혁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1959년 혁명이 성공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혁명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떤 인물도 단 하나의 얼굴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체 게바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억압에 맞서 싸운 이상주의자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급진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사와 비판, 두 가지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후대의 다양한 평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라는 이상 국가를 구상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의 국가관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노예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막스의 사상은 세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남겼지만 그의 이름 역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인간은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 체 게바라라는 인물 역시 바로 이 질문 속에 존재합니다. 그가 참여했던 쿠바 혁명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혁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혁명가의 삶만이 아니라 그 혁명이 만들어낸 역사와 그 이후의 시간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부 쿠바 혁명 이상이 탄생하는 순간 1959년 1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는 거대한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게릴라 전쟁을 이끌던 혁명군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쿠바는
포렌시오 바티스타가 이끄는 독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1956년 카스트로와 그의 동지들은 작은 배를 타고 쿠바에 상륙해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십 명에 불과했던 혁명군은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시작된 이 투쟁은 점차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체 게바라였습니다. 그는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였지만 혁명군에 합류하면서 뛰어난 전략가로 성장했습니다. 게릴라 전투에서 그는 매우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혁명군 내부에서도 강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1958년 말 혁명군은 쿠바 전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는 쿠바를 떠나 망명하게 됩니다. 혁명은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쿠바 사회에는 거대한 기대가 퍼졌습니다.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시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곧바로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 대규모 농지를 재분배했고 교육 정책을 통해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제도를 강화해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혁명은 이제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프로젝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체 게바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혁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포스터와 사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이상주의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순간은 언제나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쿠바 혁명 역시 그런 기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 다음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 혁명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가게 될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쿠바 혁명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부 혁명이 국가가 되는 순간. 혁명이 승리하는 순간은 언제나 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시간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게릴라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국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59년 이후 쿠바 혁명 정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쿠바 경제는 사탕수수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많은 농지가 대규모 농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정부는 이러한 토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농지를 분배하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 제도 역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료 서비스 역시 공공 시스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쿠바 혁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명 정부는 곧 다른 문제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제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쿠바의 정치 변화는 곧 미국과의 관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혁명 이후에 쿠바 정부는 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급격히 심화됩니다. 결국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게 되었고 쿠바는 점차 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쿠바는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962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극도의 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결국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하게 되었지만 쿠바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혁명은 이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국가가 되는 순간 경제와 외교, 국제 정치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쿠바 혁명 역시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혁명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국가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3부 체게바라의 선택.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체게바라는 정부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중앙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을 맡으며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 구조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게바라는 산업화를 통해 쿠바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체게바라에게 혁명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 변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많은 혁명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게바라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5년 그는 쿠바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공식적인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혁명운동을 지원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남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볼리비아였습니다. 볼리비아는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체게바라는
이곳에서 새로운 게릴라 운동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볼리비아의 농민들은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게릴라 조직은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1967년 10월 체게바라는 볼리비아 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처형됩니다. 그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혁명가의 삶은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체게바라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주의의 상징처럼 기억됩니다. 이처럼 체게바라는 역사 속에서 단순한 정치 지도자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혁명은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현실과 마주하며 변화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쿠바 혁명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부 혁명의 이상과 쿠바의 현실. 쿠바 혁명은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쿠바 사회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혁명이 성공한 이후 쿠바 경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제재는 쿠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쿠바와의 무역을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했고 쿠바는 국제 경제 체제에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바 경제는 오랫동안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쿠바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쿠바 정부는 이 시기를 특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연료와 식량이 부족해졌고 교통과 산업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쿠바 사회에는 여러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잘 알려진 동물원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쿠바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잡아먹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정책이라기보다 쿠바의 경제 현실을 풍자하는 오래된 농담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농담은 쿠바 사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쿠바 사회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Pollo por pescado. 직역하면 생선 대신 닭고기라는 뜻입니다. 쿠바 정부의 식량 배급 제도에서 원래 제공되던 생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닭고기로 대신 배급했던 정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점차 쿠바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을 풍자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쿠바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생선이 오히려 귀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섬에 살지만 생선을 먹기 어렵다. 이처럼 쿠바 사회에는 현실을 유머로 표현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한편 쿠바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종종 독특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쿠바를 여행했던 한 방문객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쿠바의 한 상점에서 커피를 사려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도 판매 직원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역시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빠른 속도에 익숙한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한 쿠바의 거리에서는 지금도 말이 끄는 마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마차가 더 흔한 거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쿠바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제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쿠바 혁명의 역사에는 또 다른 장면도 존재합니다. 혁명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수십 년 동안 쿠바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권력을 동생에게 넘기게 됩니다. 2008년 피델 카스트로는 건강 문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권력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이양되었습니다. 혁명 초기 동지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권력 승계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집권 이후 쿠바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제한적이지만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쿠바 사회가 단순히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명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 혁명의 역사 역시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부 냉전 속의 섬, 쿠바의 역사적 조건. 쿠바 혁명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쿠바 내부의 정치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했을 때 세계는 이미 냉전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냉전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전 세계에서 경쟁하던 국제 질서였습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진 섬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의 정치 변화는 곧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던 설탕 산업과 여러 자산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1961년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 세력이 쿠바 남부의 피그스만에 상륙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침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쿠바 정부는 더욱 강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계는 냉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극도의 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실제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쿠바가 냉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쿠바 경제는 점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쿠바는 설탕을 수출하고 대신 석유와 여러 산업 제품을 공급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세계 질서는 다시 크게 변화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것입니다. 쿠바 경제는 갑작스럽게 가장 큰 경제 파트너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쿠바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료 공급이 줄어들었고 산업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교통과 전력 공급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시기를 특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식량 부족과 생활의 어려움 역시 이 시기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쿠바 사회는 오랜 시간 경제적 제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쿠바는 다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입니다. 쿠바는 높은 문해율을 유지했고 의료 서비스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 시스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쿠바의 현실은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라는 하나의 평가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혁명은 이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국제 정치와 경제 구조 속에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혁명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혁명의 이유를 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육부 혁명 이후 남겨진 상징. 체게바라는 쿠바 혁명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의 긴 역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1967년 볼리비아에서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체게바라는 하나의 역사적 인물을 넘어 세계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와 거리의 벽화, 그리고 수많은 포스터 속에서 그의 얼굴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체게바라는 억압에 맞선 혁명가의 상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위험한 급진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강한 논쟁 속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혁명은 한 인간의 이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이상을 훨씬 복잡한 현실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쿠바 혁명의 역사 역시 그러한 긴 시간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체게바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혁명은 무엇을 남기는가? 그리고 인간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에필로그, 혁명이라는 질문. 한 혁명가의 이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논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체게바라란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억압에 맞서 싸운 이상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위험한 급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찬사와 비판이라는 두 가지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이 문장은 체게바라를 향한 찬사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실천하려 했던 한 인간의 결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체게바라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었던 세계를 행동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평가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상주의자로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혁명가로 평가합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사건 자체가 언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쿠바 혁명 역시 처음에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강렬한 희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혁명은 국제 정치와 경제 구조, 그리고 인간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혁명은 완성된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꿈꾸었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체게바라는 그 질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 상징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의 상징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혁명의 위험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체게바라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마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